자, 이제 마무리 강의 시작해 볼까요? 교재가 이제 뭐 새로 추가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 뭐 암기장부터 보셨으니까, 암기장에서, 제 기존 암기장에서 이제 뭐 판례 문구라든가 뭐 요건 사실 이런 부분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 마무리 때 뭐 교재 추가된다 이렇게 부담스러워 생각하시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상황에 따라서 좀 다 다르실 텐데 선택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해 나갈 테니까, 물론 뭐 처음 듣는 얘기들은 거의 없을 거고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시험이라는 게 정확하게 내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알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현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반복이 되는 내용들 아는 것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 판례, 그래서 이제 6월 달까지가 시험 범위니까 최근 판례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최근 판례에서 들어졌던 것들 중에서 좀 생소하거나 낯선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다시 한번 확인한다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오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3일째 하루 쉬고 이제 하루 쉬고 이제 3일차에 시험을 보고 민사법 보잖아요. 그러니까 3일째 하루 쉴 때 뭘 봐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뭐 완결된 교재 가지고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이제 민사법을 전체적으로 다 훑겠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뭐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민사법을 가지고 하루 쉴 때 3일째 쉬는 날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민법부터 뭐 상법까지 끝까지 다 보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을 위주로 이제 간단하게, 그리고 뭐 이틀 시험 봤는데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신 판례라든가 그런 것들 위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수업을 듣고 이제 요 교재 가지고 그냥 나는 뭐 3일째 보겠다 싶으면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기존에 이제 암기장이나 이런 게 뭐 많이 봐서 그게 익숙하다 싶으신 분들은 수업을 쭉 들으면서, 대부분은 다 뭐 기존에 책이나 뭐 암기장에 있었던 것들이니까 좀 낯설거나 생소한 것들만 체크를 해가지고 뭐 이제 표시를 별도로 뭐 옮기고 막 이렇게 하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뭐 가필해서 옮길 게 얼마 안 되면 뭐 가필해서 옮기면 되지만, 그것도 옮기기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 수업 들으시면서 체크한 부분들 중에서, 이제 수업 들은 내용들 중에서 좀 잘 이해가 안 됐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포스트잇을 붙이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공부 상황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세요. 그런 것들이 좀 잘 결정이 안 되면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개인 상담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매년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첨삭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럼 첨삭반 문제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뭐 이런 분들도 가끔 질문하시던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11월 말쯤에 해서 이제 그룹 레슨을 하는데, 이제 강의객수에도 시간표에도 올라갔으니까 일정을 좀 보시고, 그때 한 4회 정도 해가지고 첨삭반 1순환부터 이제 요번 지금 4순환 하잖아요. 그 실전 답안, 이제 지모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모 때 실전 답안 한 장씩 나갔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첨삭반 1순환 때부터 했기 때문에 실전 답안만 다 모아서 한번 총 4회에 걸쳐가지고 한번 스크린을 쫙 해요. 그럼 거기에 있는 뭐 판례 요지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할 텐데, 그것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 좀 보완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3일째 쉬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형하고 기록형 보잖아요. 선택형, 기록형 보고 이제 3일 시험 보고 와서 마지막 날에 이제 사례형 보고 뭐 선택형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례형 볼 때 그룹 레슨 자료하고 그거 이제 다 출력해서 새로 드리니까, 그거랑 요거 뭐 유책으로 보실 분들은 유책으로 보시고, 아니면 암기장에서 이제 빨리빨리 정리하실 분들은 암기장으로 활용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경우의 수야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본인들의 이제 공부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뭐 사례형으로 쓸만한 것들은 이거 하고, 뭐 이것도 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형 뒤에 뭐 청구원인의 주장하고 항변들, 그런 것들까지 정리해 놓은 거니까, 뭐 요거 가지고 이제 3일째 시험 보고 와서 이제 기록형 보고 저녁 때 와가지고 요거를 한번 스크린 하면서, 그 다음에 추가로 뭐 그룹 레슨 때 첨삭반 전체 1년 과정 전부 답안지 뭐 그걸 보완을 하시든가, 아니면 뭐 암기장이 정리가 잘 됐으면은 이제 암기장으로 보고, 여기 이 수업은 들으시면서 이제 좀 생소하거나 낯선 것만 체크를 해가지고 좀 보완을 하고, 그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민사법은 뭐 형사공법과 달리 뭐 단기간에 승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뭐 봤다 안 봤다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실력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한 10월 달쯤에
뭐 종합병원 중에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뭐 10월 달쯤 총각 뭐 수술하고 한 달을 그냥 병원에 있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도 뭐 900점대 초반으로 합격하고 굉장히 이제 불안했겠죠.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아가지고 공부를 못했으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그런 분들도 그동안 공부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뭐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뭐 단기간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그래도 뭐 지금 이제 뭐 내일 모레면 이 11월 들어가서 이제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뭐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기가 뭐 충분한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다듬고 하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했던 것들이 다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좀 계획을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찾아오셔서 좀 디테일한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상담하시고, 그렇게 좀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교재는 이제 뭐 내용들은 이제 그 판례 요지들을 답안지에 쓸 만큼 뭐 요건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건데, 물론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 관습법 이런 것들은 뭐 중간식에 내기는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뭐 객관식도 거의 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이제 마무리 강의고 하니까 이제 뭐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도 전반적으로 같이 이제 오전에 오셔가지고 그 전반적으로 다 스크린을 한다 생각하셔서 이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쟁점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할 테니까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하면 뭐 제가 머릿말에도 써놨다시피 정지문 교재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 위주로 하면은 사례 답안지, 그 다음 뭐 기록형의 답안지에 써야 될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교재라고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뭐 여러분들 편의에 맞춰서 뭐 어떤 분들은 그냥 한 권에 다 정리돼 있으니까 요거 하고, 그다음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요거랑 그룹 레슨 할 때 했던 실전 답안 그거 가지고 시험 보기 3일째 한번 스크린하고 뭐 그랬던 분들도 많으니까 그 뭐 상황에 맞춰서 하시고, 항상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3일째 뭘 봐야 될지 그걸 자꾸 결정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신보도 보시고 대부분 보셨겠지만 신보 볼 때 그게 정리되든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게 민법부터 나중에 상법 끝까지 해가지고 전체를 하루에 스크린 하겠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고 좀 약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최신 판례라든가 이런 걸 보시라는 게, 최신 판례가 좀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봤던 것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신모도 보시고 오셔가지고 몇 분이 또 기록형에서 최근 판례 나왔는데 뭐 본 기억 자체도 안 나더라는 거죠. 근데 최신 판례 찾아보니까 자기 막 별표도 쳐놓고 그림도 그려놓고 했던데, 그러니까 그만큼 낯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최신 판례 보는 게 제일 무난한 방법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좀 보세요. 자, 그럼 진도를 나가볼까요? 4페이지 가셔서 민법 총칙부터. 그래서 이제 민법이 총 7회 잡혀 있는데 한 6회 정도 민법하고 마지막에 뒤에 저기 보면 기록형 정리가 된 게 있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자, 4페이지에 가서 통칙 부분의 뭐 관습법은 이제 일단 그 내용을 보시면, 관습법이란 사회생활 규범. 관습법은 뭐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진모 선택형 문제 1번에 정리해 놨잖아요. 관습법, 사실 관습.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규범. 사회생활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관습법하고 사실인 관습이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법적 확신. 그래서 법적 확신을 얻으면, 이제 확신을 얻게 되면 이거는 관습법이 되는 거고, 관습법이 되고, 그 다음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하면 뭐가 돼요? 사실인 관습이 되죠. 사실인 관습. 이런 거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 저랑 같이 한번 듣고 그냥 이제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시험에 나오면 이제 지금 들은 거 가지고 충분히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습법이고, 그럼 관습법은 뭐예요? 관습법은 민법 제1조에 따라서 법원이 되는 거죠. 법원. 재판의 판단 기준, 법원. 그 다음 사실인 관습은 뭐예요? 106조에 따라서 이제 법률행위 이제 해석 기준이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 기준.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된다. 그거예요. 이게 이제 원칙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관습법은 이제 법원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들이 주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들이 주장할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고, 그다음 이거는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해야죠. 주장 입증. 이게 원칙인 거고. 근데 이거에 대한 예외가 뭐라고 했어요? 예외가 사실인 관습 중에서 이제 경험칙은, 그래서 경험칙은 어디서 배웠어요? 민소법에서 배웠잖아요. 민소법의 경험칙은 불료증 사실이죠. 그래서 경험칙은 민소법상의 불료증 사실이기 때문에 경험칙은 뭐예요? 법칙이죠. 법칙.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 없다.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면 뭐 객관식도 다 맞출 수 있고 그 진무 일본에 정리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강약 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들은 정확하게 알아두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불이타 문제로 뭐 혹시나 객관식 같은데 뭐 사례형에서도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죠. 자, 1번에 보면 그래서 관습법이란 사회생활 규범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죠. 그래서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확신에서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주관식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그냥 이제부터는 이제 그 판례 요지를 그러니까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쓰면 안 된단 말이죠. 주관식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판례를 외우려면 사회생활 규범, 확신 규범, 이제 그러니까 법적 확신, 그다음에 승인 이런 단어들을 외워놔야죠. 그래서 국가 승인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판례법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판례는 관습법에 대해서 국가 승인은 필요 없다. 그 제목들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놓은 것들이 이제 그 쟁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령으로 만약에 나오면 쟁점의 정리 부분에 그 제목을 쓰는 거예요. 관습법에 대해서 국가 승인이 필요한지 문제된다. 그래서 판례는 이렇고 판례에 따르면 아니 뭐 이래서 판례가 타당하니까 사안 해결해서 뭐 이렇게 쓰는 그런 형태로 이제 목차를 잡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가서 보시면 가정의뢰 준칙과 배치되는 관습법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보충적 성격. 그러니까 이 판례가 쟁점이 나오면 보충적 성격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죠.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그래서 1조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률 이게 1조는 뭐예요? 1조는 뭐 법원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관습법과 성폭법의 관계에서 본질적 효력설의 근거는 1조가 되는 거고, 그럼 반대학설은 세 번째 줄 대등적 효력설은 근거가 뭐예요? 이거 옛날에 뭐 다른 시험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등적 효력설은 밑에다 간단하게 써놓으세요. 신법 우선의 원칙이죠. 그래서 신법 우선의 원칙. 그러니까 보충적 효력설은 민법 1조에 따라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민법에서. 그래서 이제 보충적 효력설은 1조가 근거가 되는 거고 반대학설이 대등적 효력설은 신법 우선의 원칙이 근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 옛날 다른 시험에 선택형에 나오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서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1번, 2번은 뭐 주관식 출제 가능성 떨어지지만 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출제 가능성 떨어지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알아두고 이렇게 강약 조절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 3번부터 이제 3번, 4번 사정 변경 원칙인데 이것도 뭐예요? 행위 기초론으로서 중요한 거죠. 이건 뭐 중요한 얘기잖아요. 신의 측의 파생 원칙으로서. 그럼 이제 행위 기초론. 그래서 행위 기초론을 갖죠. 그래서 생략된 말은 법률 행위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법률 행위 기초. 그래서 행위 기초론에서 이제 객관적 행위 기초론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 행위 기초론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 행위 기초론이 뭐예요? 객관적 사정 변경에 따른 이제 사정 변경 원칙이고, 그래서 사정 변경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행위 기초론, 뭐 진모 때 시험도 봤죠.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착오. 그래서 쌍방착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수업 들으시고 오후에는 이제 뭐예요? 그 일순환하고 진모 때까지 했던 진도 범위에서 이제 쭉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보완을 좀 해야죠. 그래서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착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서는 이제 계속적 계약은 일시적 계약은 해제권, 계속적 계약은 해지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쌍방착오는 뭐예요? 취소권이잖아요. 취소권. 그래서 항상 취소권은 백구조기 때문에 뭐예요? 취소권 나왔다 그러면 항상 중요 부분 중과실 꼭 검토해야 되잖아요. 중요 부분인지 그다음에 중과실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몸에 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자꾸 빼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예 몰라가지고 못 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알면서도 놓치는 거 그런 것들이 시험 끝나고 계속 이제 발표할 때까지 마음을 이제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고 나오면 무조건 이제 백구조 차고 취소 나오면 중요 부분 중과실은 반드시 검토해야죠. 이건 뭐 쌍방차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행위 기초론인데, 자 그럼 사정 변경에서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제 3번의 제목에 인정 가능성. 왜냐하면 명시적인 규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사정 변경 원칙들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들이 있지만 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권, 해지권 인정하겠다는 일반 규정은 없죠. 그러니까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돼요.
자, 판례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 이제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생겼을 때 해지할 수 있다. 이제 계속적 보증 같은 경우는 해지권을 인정해줬죠. 그다음 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는 계약 준수 원칙이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 해지권, 해제권을 다 인정해줬죠. 그래서 뭐 개별적, 구체적 타당 측면에서 이러한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럼 요건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오면 인정 여부를 간단하게 쓰고, 그다음 요건 가고 사안포섭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럼 이제 4번에 1번. 법률행위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이죠. 그럼 뭐예요? 중요한 키워드가 기초랑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행위 기초론이니까 기초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주관식은 이제 교수님들이 꼼꼼하게 이제 이렇게 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대각선으로 쭉 읽기 때문에 키워드가 눈에 띄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가 됐던 이제 객관적 사정 변경이죠. 기초랑 객관적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만약에 이제 3일째 시험 보고 와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사례형 본다. 그럼 이제 사례형 위주로 쭉 볼 때는 뭐 관습법 이런 거 안 봐도 될 거 아니에요. 쭉 보면서 이 문장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 위주로 뭐 형광펜을 칠하든 별표를 치든 뭐 하여간 표시를 해놓은 것들 위주로 이렇게 쭉쭉 넘기면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일째 시험 보고 오면은 뭐, 그다 하루 뭐 밤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자고 하면 한 4시간 정도 뭐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민사 사례 대비로 뭐 봐야 될 텐데, 뭐 많이 봐봤자 뭐 한 3-4시간 이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될 텐데, 이제 그 시간 동안에 다 이렇게 하나씩 읽을 수 없으니까 키워드 위주로 체크를 해야죠. 그러니까 표시를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가 됐던 객관적 사정이 변경돼야 되고, 예견할 수 없어야죠. 예견 가능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니까. 그리고 귀책 사유가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이니까 이제 구속력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인정하면 신실상 부당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건도 외우시고. 그래서 2번에 보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 사정이죠. 따라서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불이익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 왜냐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던, 그래서 아까 요건에서 뭐예요? 예견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변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건으로, 그 요건을 붙이면 또 개념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정 변경 원칙에 나오면 효과는 해제권, 해지권. 그럼 반대로 이제 기록형 같은 데서 의뢰인이 와서 이거 해제해 달라라고 하면 사정 변경 원칙에 따른 해제권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죠. 역으로. 그러니까 논거는 뭐 오른쪽 두 번째 줄에 객관적 행위 기초론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뭐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논거를 간단히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정 변경 원칙이 사례로 나오면 첫 번째 이제 인정 여부를 간단하게 쓰고, 그 다음에 요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사안 해결해가지고 사안 포섭하면 되죠. 그러니까 효과는 해제 해지권. 그러니까 사정 변경 나왔는데 뭐 취소한다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5번의 실효 원칙도 뭐 주관식 출제 완성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기억번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반대로 의무자에게 신뢰를 부여했다. 키워드는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구나라는 신뢰를 형성했죠. 근데 이제 와서 권리를 행사하면은 신의치기환이 될 때, 그래서 신의치기의 파생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실효 원칙이고. 그 다음 6번에 가서 강행법규 위반과 금반원의 원칙은 선행행위가 강행법규 위반했을 때 그와 모순되는 후행위가 오히려 적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강행법규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알아둬야 되고. 그럼 이제 6번에 보면 강행법규 위반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만약에 신의측에 금반원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척하면 강행법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잖아요. 그럼 이런 방식으로 강행법규 위반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신의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후행행위가 적법하니까. 그럼 강행법규 입법 취지상 강행법규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죠. 그래서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선행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일 때 이와 모순되는 후행행위가 오히려 적법하니까. 그 다음 7번 권리남용도 뭐 사례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게 남용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친권은 의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친권 불행사가 권리 남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친권을 박탈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권은 의무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객관적 요건이죠. 그래서 권리를 행사했는데 권리 행사자와 상대방의 이익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겼다. 그게 객관적 요건이에요. 그럼 이제 주관적 요건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판례는 개별적 사안에서 다 있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 중 일방만 강조한 것도 있고 모두를 요구한 것도 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뭐 객관식에서 가끔 나오죠. 객관적 사정에서 추인할 수 있다. 이런 객관적 사정만 가지고 주관적 요건을 추인할 수 있다. 이런 판례도 있죠. 그다음 두 판례 뭐예요? 상계권하고 상표권일 때는 주관적 요건은 아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죠.
그래서 특히 뭐 상계권, 상표권 뭐 이 정도만 뭐 객관식 대비를 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상계권 남용과 관련해서는 채권 양수받은 양수금 채권을 자동 채권 상계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판례가. 그게 이제 채권 양도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4페이지, 5페이지에서는 뭐 주관식으로는 사정 변경 그 3번, 4번 정도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일반론으로. 자, 이제 권리의 주체로 가면 자연인, 법인, 비법인 이 세 가지인데, 그럼 자연인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태아, 의사분력자, 미성년자 이 정도 보시면 되죠. 나머지 피성년, 피안정, 후견인 이런 애들은 그냥 객관식용이고, 그것도 나중에 그 11월달 말쯤에 친상법 3회 특강 할 때 그때 또 뭐 객관식 대비로 좀 보시겠지만, 그 다음에 오히려 뭐 피성년, 후견인 이런 애들은 이제 뭐 민소법에서 뭐 조금 쟁점이 있죠. 자, 그래서 자연인으로 가서 태아가 나오면은 태아 그 9번의 제목이 뭐예요? 권리 능력의 문제잖아요.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아니고 태아는 권리 능력이죠. 자, 그래서 판례는 이제 우리 판례는 뭐예요? 정지 조건설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은 문제된 시기까지 소급해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설 입장이죠. 그래서 논거는 개별적 보호주의. 그래서 우리 입법자들은 불상 요인. 그래서 특별한 법률 관계에 있어서만 이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개별적 보호주의인데, 그럼 개별적 보호주의 취지상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미 출생했거나 이미 사산했거나 그럼 견해 대립의 실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아인 동안에만 실익이 있다 이거죠. 그럼 판례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능력이 없는 거고, 자,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아니에요. 권리 능력이 없는 거고, 살아서 출생하면은 문제된 시기로 소급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태아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 대리 이런 제도가 없지요. 명문의 규정도 없고. 그래서 그 정도로 뭐 태아는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의사분력자로 가면 의사능력의 개념을 반드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워놔서 나오게 되면은 빨리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시간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능력의 개념은 뭐예요? 인식력, 얘기력, 합리적, 정신적 이렇게 이제 외워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외우시고, 그다음에 뭐 어차피 CBT로 하니까 손으로도 안 쓰겠지만 뭐 손으로 쓰면서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면은 답안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의사능력 하면 인식력, 얘기력, 합리적, 정신적 이런 식으로 쭉쭉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어차피 교수님들도 대충 읽기 때문에 그 단어가 들어가면 다 썼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외우지 않으면 가서 시험장 가서 막 그 문장을 떠올리잖아요. 그런 시간도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빨리빨리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인식력, 얘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그 개념이고, 그럼 양가로 2번에 가셔가지고 의사능력 어떻게 판단해요? 개별적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행위 능력은 이제 만 19세가 안 되면 무조건 제한 능력자인데, 미성년자인데, 그 다음에 의사능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죠. 따라서 만취된 상태에서 사인하면 그 의사능력자잖아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일상적 의미만을 위해서 알기로는 법률적 의미가 있을 때는 법률적 의미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일상적 의미, 법률적 의미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외우시고, 그래서 뭐 근저당권 설정 행위 이런 것들은 법률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의미를 모르면 의사문력자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의사문력이면 무효잖아요.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해서 증명책임, 즉 의사문력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제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아니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성립요건, 즉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입증하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 사유, 취소 사유를 주장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 의사문력자였다. 그래서 의사문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당시 의사문력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능력은 뭐 그 정도 보시면은 뭐 충분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로 가셔서는 이제 11번에 보면 미성년자가 중요한데 지금 시험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취소 가능성.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한데, 그럼 이제 카드 법률 관계. 그게 뭐 워낙 유명한 판례여서 뭐 시험에 안 나오고 있지만, 이제 뭐 갑이라는 카드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미성년자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미성년자고, 여기 이제 뭐 A라는 이제 법정 대리인이 있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는 누가 있어요? 일단 친권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으로 가죠. 그럼 언제 후견인 선임하고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누구냐? 이런 건 이제 객관식용이잖아요. 그거는 뭐 객관식용인데 나중에 11월 달에 그 가족법 강의할 때 그때 한번 정리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법정 대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 병이 있죠.
그래서 이제 3명 관계가 형성이 돼서 여기는 이제 카드 발급의 법률 관계죠. 카드 발급. 그다음 여기는 이제 물품 구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물품이나 뭐 용역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카드 뭐 법률 관계 관련해서 이제 가맹점 계약이 있는 거고. 가맹점의 계약.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신경 써야 될 건 아닐 거고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가 이제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카드를 발급하고 그 물품을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측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취소권자. 그래서 취소권자 측에서는 뭐예요? 사유만 입증하면 되죠. 사유. 그럼 이제 취소권자에서는 취소 사유하고 그다음 뭐예요? 취소권자인지 여부. 뭐 취소권자는 조문에 있으니까. 그래서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가 되죠. 미성년자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고.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 사유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성년자라는 것만 입증하면 되죠. 그거에 뭐 가족관계 등록부 보면 19세가 안 됐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취소권자는 취소 사유만 입증하면 되고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뭐예요? 취소권 배제 사유를 입증한다 이거죠. 그래서 취소권 배제 사유를 입증하는 이런 구조로 가죠. 그래서 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다, 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속임수 썼다 등등은 취소권을 배제시키려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2005년도 판례에서는 입증을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게 취소가 됐었고 그런 얘기인데 그럼 11번 쟁점 가서 보시면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이건 취소잖아요. 자, 첫 번째 그럼 뭐예요? 행위자가 만 19세에 도달하지 않은 사실. 지금은 이제 만 나이가 없어져서 법조문 개정돼서 뭐 만이란 말을 안 쓰죠, 그냥. 그래서 행위자가 19세에 도달하지 않았고, 그다음 취소권자는 이것도 형성권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했고 도달했다. 이게 항상 들어가죠. 이번에 취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취소 사유, 그 다음에 항상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되니까 도달한 사실. 이게 취소권자 요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예요? 취소권 배제 사유로 항변하는 거죠. 막으려면. 그럼 그랬을 때 이제 그 갑이 이거 신의칙 위반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강행규정 얘기가 나오잖아요. 양가로 이번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즉 금반원 위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농건은 뭐 강행규정 위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배척해 버리면 미성년자가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는 뭐 강행규정과 금반원의 원칙상 뭐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간단히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취소 가능하다. 그럼 12번 오른쪽 쟁점 가셔가지고 그럼 이제 이 취소 가능성 예외는 갑 측에서 입증하는 거죠.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인정되거나 뭐 동의는 명시묵시 불문하고요. 그다음 처분 허락 받은 재산의 처분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아르바이트에서 60만 원씩 벌었다 뭐 그런 것도 관련된 거고. 그러면 이제 13번 쟁점으로 가셔서 묵시적 동의나 처분 허락의 판단 기준과 방법. 그래서 미성년자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따라서 동의 허락의 범위 내라면 현금으로 쓰든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상관없다라고 했죠, 판례가. 그래서 동의 허락의 범위 내라면 이제 방법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액수만 문제될 뿐이고. 그래서 그 카드 발급 관계하고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취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2000년도 판례에서는 이제 취소권자가 입증을 해가지고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취소가 되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된 법률행위 효력은 무효 취소 해제인데 무효 취소 해제에 따른 효과를 항상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취소가 되면은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소급 무효가 되죠. 소급 무효. 그래서 소급 무효가 되니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된단 말이에요. 부당이득. 받은 거는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죠. 부당이득 반환. 물론 뭐 기망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불법행위인데 그건 별도로 가고 일단 받은 거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럼 일반적인 부당이득은 이제 748조가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약관계 없을 때는 201조. 그래서 201조부터 이제 203조까지는 계약관계 없을 때 적용되는 거니까 여기는 아닌 거고. 그럼 이제 748조로 갈 거 아니에요. 748조 1항이냐 2항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취소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둘 다 선이고 취소된 후에는 둘 다 악이라고 그랬죠. 그럼 748조 2항으로 가는데 미성년자는 뭐예요? 그 특징으로서 141조가 적용되죠. 141조 단서. 그래서 2005년도 판례에서는 현존이익이 뭐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카드 대금에 면제받은 이익이다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14번 쟁점 보시면 매매 대금 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 이거죠. 그래서 카드 대금이 안 나갔으니까. 그래서 판례 논거는 뭐였어요? 판례 논거는 이 두 가지는 유효하다 이거잖아요. 두 가지는.
그래서 미성년자 측에서는 이 산 물건이 현존 이익이다라고 주장했는데 판례는 이것만 취소가 됐지 이거는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법률상 원인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41조 단서도 뭐예요? 부당이득의 특칙 규정이잖아요. 부당이득 특칙.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은 카드 대금에 면제받은 이익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논거는 회원과 가맹점 계약, 그 다음에 발행인과 가맹점 계약은 각각 유효. 이거는 취소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성년자의 현존 이익은 면제받은 이익이다. 카드 대금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존재 입증 책임은 양가로 이번에 면제받은 이득은 카드 대금이니까 금전상의 이득이죠. 따라서 현존 추정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당이득의 일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금전상 이득은 현존 추정된다는 건 부당이득의 일반 원칙인데 우리 판례는 뭐예요? 아무리 미성년자를 보호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부당이득의 일반 원칙을 깨면서까지 보호해주진 않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에게도 이러한 금전상 이득은 현존 추정된다는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는 적용돼야 되므로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논거로 쓰면 되죠. 그런 결론을 뭐 정리를 해놓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카드 발급 관계는 뭐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 이제 민소에서 뭐 최근에 진모 때 시험도 보셨다시피 뭐 송달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판례. 그래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 15번에 뭐 속임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미성년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따라서 적극적 사기 수단을 말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사장이다, 군대 갔다 왔다 이것만 가지고는 속임수가 아니어서 뭐요 취소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기록형 같은 데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원고 측이 뭐 미성년자다. 그래서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너 나한테 와가지고 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럼 이런 판례 쓰면서 이제 취소권은 가능하다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판례는 미성년자한테 유리한 거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능력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상 판례가 타당하다. 그러니까 그 유리한 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상 이렇게 논거를 대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뭐 미성년자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연인은 뭐 다 그 정도 선에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으로 가셔가지고, 그럼 이제 법인은 여기서 틀을 잘 잡아놓으면 뭐 어차피 법인은 상법에서 뭐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문제에서는 법인 자체는 잘 안 물어보죠. 상법에서 해석법에서 맨날 물어보니까. 그럼 이제 A 단체가 있고, 이제 갑이 뭐 행위자가 되겠죠. 단체를 대표해서. 그럼 이제 상대방이 B. 그럼 이제 단체는 이제 민법상 법인, 그다음 비법인 사단, 그다음에 상법으로 가면 이제 주식회사 뭐 이런 애들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제 관련해서 뭐 조합인 별도로 이제 단체성이 이제 약하니까 그때는 뭐 별도로 보는 거고. 그럼 항상 출발점은 상대방이 이 단체를 상대로 계약상의 이행을 청구하는 계약상 이행을 청구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죠. 계약상 이행 청구. 그럼 이제 이 단체 입장에서는 뭐요 대항을 할 때 이제 무효 사유 뭐 등을 그래서 계약에 뭐 일반적인 뭐 이제 계약에서 뭐 싸구려 물건을 팔아서 사기로 취소한다 이런 거는 단체로 잘 안 묻잖아요. 그건 뭐 일반 법리니까. 그래서 이 행위자의 행위가 우리 단체에 귀속되지 않는다라는 무효 사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인하고 비법인 사단하고 회사법에서 주로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은 16번 문제를 보면. 자, 이제 법인의 책임과 대표기관의 책임.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 상대방은 일단 법인한테 계약상 청구를 할 거고, 그럼 이제 얘가 뭐 권한이 있든 없든 간에 B가 계약상 이행 목적을 달성하면 B는 뭐 달성하고 끝난 거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생길 뿐이죠. 근데 이제 계약상 청구했는데 계약상 청구가 안 되면 그때는 뭐예요? 계약상 청구가 안 될 때는 이제 불법행위나 불법 손배나 부당이득으로 가는 거죠. 이제 부당이득. 그래서 뭐 부당이득이야 뭐 좀 전에 보신 대로 뭐 748조 등으로 가는 거고 불법 손배는 A가 누구냐, 갑이 누구냐에 따라 조문이 좀 달라질 뿐이잖아요. 그래서 회사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6번에 보면 법인이 대표, 그러니까 A를 법인으로 보면 되죠. 법인이 대표기관을 통해서 법률행위했을 때는 대리 규정이 준용되잖아요. 그러니까 59조 2항 이런 조문들을 기억해놨다가 바로 쓸 수 있으면 득점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조문 판례는 계속 들어가야 돼요. 답안지에. 그 답안지에 조문 판례가 안 들어가면 그건 뭐 우리가 시험 답안지 쓴 게 아니니까. 그래서 대표에는 대리 규정이 준용된다. 이런 조문들을 그냥 외우시면 되죠. 59조 2항. 따라서 대표권 가진 자가 맺은 법률행 효과는 당연히 법인에 기속되죠. 그래서 그 계약상에 채무 불이행이나 손해배상, 뭐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에 따른 계약의 손해배상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법인을 상대로 청구해야죠. A를 상대로. 그게 원칙인 거고. 대표자 각각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다음에 391조는 이행보조자 책임이잖아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본인한테 기속시키고 있죠.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도 그때 본인이 법인이고 그다음에 이행보조자에 준하는 대표기관이죠. 그래서 대표기관의 고의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의 주체는 항상 원칙적으로 법인이죠.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법인이 뭐 물품 대금 안 준다. 그럼 누굴 상대로요? 법인을 상대로 소송해야죠. 원칙적으로. 뭐 대표기관이 보증 서주고 이러지 않는 한. 그래서 대표기관의 고의과실에 따른 체불 책임의 주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을 상대로 이제 계약상 뭐 강제행도 청구하고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 뭐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지 손해배상 원상회복 다 법인을 상대로 해야 돼요. 따라서 대표권자의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 계약상 성립에 따른 위반 효과가 채무불이행이잖아요. 법인한테 기속이 되고 따라서 그건 이제 원칙적으로 법인을 상대로 하는 거고 그 뒤에가 이제 중요하죠. 대표기관이 손배 책임지려면 대표기관은 뭐예요? 750조 책임을 이제 책임의 요건을 검토해야죠. 민법에서는. 상법에서는 뭐 401조 쭉 나오잖아요. 그건 상법에 정리하기로 하고. 그래서 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대표기관이 750조에 대한 불법행위를 진다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외워놔야죠. 대표기관 행위로 법인에게 기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체불의 결과를 야기한다. 그게 첫 번째 요건인 거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체불 결과를 야기한다. 그런 것도 외우시고 그거 플러스 내부 행위를 벗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체불 결과를 야기하고 플러스 내부 행위를 벗어나 제3자 관계에 있어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이 행위자에게 750조 책임 물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계약상 이행 청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달성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행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계약상 이행 청구를 달성을 못 했는데 이제 기록한 것 같은데 B가. 근데 A 법인이 보니까 얘가 뭐 자력도 없더라. 그래서 갑 개인한테 묻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갑 개인에게. 그래서 갑이 뭐 주주나 이렇게 되면 이제 법인격 부인 이런 것들은 이제 상법 문제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얘는 뭐 주주도 아니고 그냥 뭐 대표자란 말이죠. 대표자. 그리고 A는 그냥 민법상 법인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럴 때는 법인격 부인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법인격 부인이 되려면 그거는 이 법인의 얘가 뭐예요? 지배주주 뭐 이런 애들이었죠. 근데 그냥 대표자고 뭐 주주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냥 민법 750조 책임으로 가는데 이때 두 가지 요건이라는 거죠. 지금 마지막 세 줄에 나온.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을 암기를 하셔가지고 갑을 상대로 750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굴무시에 이제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결과를 야기한다. 플러스 내부 행위를 벗어나 제3자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생계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세 줄 문장을 자꾸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부터는 자꾸 말을 해가지고 이제 외울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표기관 상대로 750조 물을 수 있다. 그래서 판례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의 법인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재작년인가 뭐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불법 손배. 그러면 이제 불법 손배로 가서 이제 B가 불법 손배 청구권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법 손배로 갔을 때 이제 불법 손배 문제에서 아니 이제 법인이 불법 손배할 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A 헷갈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A 법인 있고 이제 갑이 대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안 하고 같이 뭐 통모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을이 이제 직원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상대방 B가 됐을 거고. 그럼 이제 법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래서 이제 법인의 악의 과실 등을 판단할 때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요? 자연인은 그 사람 가지고 판단하죠. 근데 법인은 대표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그래서 17번에 보면 판례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배 청구권의 단기시효, 즉 안날로부터 3년에서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은 누구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러니까 법인은 어차피 대표자를 통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법인이 선이냐 악이냐 과실이냐 중과실이냐 이런 거 다 따질 때 다 누굴 기준으로 해요?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표자가 횡령을 했잖아요. 대표자가 법인에게 불법행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대표자가 알았을 때 법인이 알았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예외적으로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사원, 직원 등이 안 돼. 그때가 안날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대외적으로 안날을 판단할 때는 대표자가 알았을 때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내부적으로 이제 그 법인과 대표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때는 다른 대표자, 임원, 사원, 직원 등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대표자도 공동 불법행위에 있을 때는 걔도 배제를 해야죠. 그래서 다른 대표자, 임원 등을 배제하고 시효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제 이것도 뭐 다른 시험에서 민법에서 객관식에 나왔죠. 이제 손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때 제척 기간 안날을 판단, 안날로부터 1년 그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제가 마지막 두 줄에 써놨다시피 대내 관계냐 대외 관계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법인이 대외적으로 이제 불법 손배를 청구할 때는 대표자가 설사 횡령을 했더라도 이제 대표자 인식을 기준으로 이제 여기서 썼으니까. 그래서 대표자하고 을 직원, 뭐 다른 대표자, 얘를 뭐 다른 대표자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다른 대표자로 해도 되고 임원 직원, 뭐 누구라고 해도 상관없죠. 임원 직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이 이제 뭐예요? 둘이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해서 뭐 횡령을 했다, 또는 뭐 배임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법인이 이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제 불법 손배를 할 때는 대외적으로. 그래서 뭐 부실한 물건을 받고 대표자들이 뭐 리베이트 받고 이제 부실 물건을 B로부터 공급받았다. 그럼 이제 불법 손배 청구할 때는 이제 이건 대외 관계잖아요. 대외 관계. 그래서 이거는 대외 관계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이 대표자를 기준으로. 설사 이 대표자가 횡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를 기준으로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불법 손배 청구권 행사 못하죠. 안날로부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3년이 예를 들어서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 대표자를 상대로 손배 청구를 할 때는 이때는 뭐예요? 내부 관계잖아요. 내부 관계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알았을 때가 아니라 다른 임원 직원 등인데 얘도 같이 공모를 했다면 얘도 배제하고 또 다른 뭐 병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알았을 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패소하니까는 법인이 당연히 손배 청구 들어올 테니까 이제 자기 재산을 빼돌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행위를 했다. 그래서 사행위 취소권에서 안날로부터 1년일 때도 마찬가지로 갑이 알았을 때가 아니라 다른 대표자 등이 알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했어요? 대외 관계랑 대내 관계를 나눈다고 그랬죠. 대외 관계를 판단할 때는 대표자가 설사 법인에게 불법행위했더라도 대표자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내 관계는 뭐 거래 안전 보호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대내 관계를 판단할 때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임원 직원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대내 관계, 대외 관계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했는데 재작년인가 뭐 한번 사례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대내 관계냐 대외 관계냐, 자연인은 그 사람이 알았느냐 몰랐냐고, 단체는 대표자가 알았느냐 몰랐냐가 원칙인데 단체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그때는 배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18번에 법인의 불법행위는 이제 35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35조, 비법인 사단은 35조 유추, 그 다음에 상법으로 가면 주식회사는 210조, 이제 389조 사망이 준용하는 210조 똑같잖아요. 외형이론 적용되는. 그래서 18번에 1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첫 번째 이사기타 대표자가 해야죠. 그래서 이사기타 대표자가 아니면 전부 다 사용자 책임으로 가잖아요. 법인이든 비법인 사단이든 회사법 주식회사든. 그래서 대표자가 아니면 다 사용자 책임으로 가죠. 그래서 이사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외형이론 잘 아실 거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야 되고, 대표기관 행위가 스스로 보여 불법행위 750조 요건을 갖춰야죠. 그래서 이번에 직무에 관련해서는 뭐 외형이론 입장 잘 아실 거고, 이제 대표자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즉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사적 이익 뭐라고 했어요? 대표권 남용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법령 규정 위배에서 법령은 당연히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임의 규정이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대표자 행위가 대표권 남용으로서 무효 또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이 의미는. 그렇더라도 즉 계약상 무효가 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 그러니까 직무에 관한 행위는 잘 아시는 거니까 외관상 객관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외워서 그 단어를 그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판례 용어니까 판례 문장을 그대로 쓰라는 거죠. 자꾸 말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다만 신뢰보호니까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자 개인의 사적 도모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표권 남용에 걸려서 무효 또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뭐 전단적 대표로 무효 이렇게 됐을 때 상대방은 이 법인을 상대로 불법 손배 물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걸 모르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의의 대상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19번부터 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 시기는 선택형에 크게 한 문제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래됐으니까 이제 선택형도 대비하고 뭐 사례형은 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뭐 판례로 갈 텐데 그럼 이제 대외 관계가 문제 될 거 아니에요. 대외 관계만 있을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의리 출연자예요. 그래서 의리 출연자로서 이제 X 부동산. 그러니까 지명 채권은 이제 통지 승낙은 대항 요건이니까 학설 대립의 실익이 없고 등기 인도 등의 이제 그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필요한 문제들에서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재단법인. 그래서 갑재단법인이 뭐예요? 설립 등기만 한 거죠. 설립 등기만 한 상태에서 아직 이전 등기는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뭐 의리 사망하거나 또는 의리 마음이 바뀌어서 병에게 이제 소위 등을 해줬다. 그 다음에 뭐 동상 같은 경우는 인도를 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물권 변동의 공시 방법은 이제 제3자에게 해줬단 말이죠. 제3자에게. 그랬을 때 이제 갑이 병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례형도 그렇고 뭐 기록형도. 그러니까 근거 제시의 형태로 알아들어 그랬죠. 이랬을 때 갑과 병의 법률 관계를 써봐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두 가지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근거를 통해서 병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기록형에서 이제 갑이 병을 상대로 어떤 청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몰아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거 제시의 형태로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19번 쟁점에서는 48조설에 따르면 뭐예요? 결국 이제 재단법인은 48조를 주장해야죠. 그러니까 48조가 적용되면 재단법인이 뭐예요? 설립 등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소유자가 된다는 뜻이죠. 소유자. 그러니까 48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은 뭐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에요. 그래서 213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그 다음에 214조 방해배제 청구.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48조에 따르면. 그러니까 48조는 뭐예요? 그래서 논고 A번에 48조는 187조의 기타 법률 규정이다. 그러니까 뭐 등기 없이도 뭐예요? 187조는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8조는 채권자가 아니에요. 48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은 설립 등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없어도. 그래서 이전 등기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B번에 재단법인 보호의 특별 규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C번에 186조로 가면, 즉 20번 견해로 가면 이전 등기 하기 전에는 재산 없는 재단법인이어서 본질에 반한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20번에 내려가셔서 이제 186조설에서는 뭐라고 비판해요? 10번을 먼저 봐야죠. 재단법인한테는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러니까 20번 186조설에서는 재단법인은 채권자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48조설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에요. 그러니까 186조설에서는 아니야, 니네는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고 채청도 재산권이니까 재산 없는 재단법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48조설에서는 뭐예요? D번에 출연행위는 물권행위인데 물권에서 어떻게 채권적 청구권이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재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권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8조설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논고들을 알아두시고, 그다음 186조설에서는 자 48조는 대항요건주인 구민법상의 규정을 답습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일본 민법을 그대로 번역했었잖아요. 그걸 구민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민법상으로는 대항요건주의였는데 그때 48조가 있었고, 현행민법은 186조를 신설하면은 48조를 삭제했어야 되는데 삭제 안 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B번에 48조는 형성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187조의 법률 규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거고, 그래서 C번은 받고, D번은 결국은 뭐예요? 48조는 궁극적으로 삭제돼야 될 조문인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재단법인에게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선언한 규정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논고들을 좀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48조설로 가면 이제 재단법인은 설립 등기만 하면 물권자예요. 물권자로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48조설에 따르면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자, 판례를 보시면 출연재산은 출연자 법인 간의 내부 관계에서는 법인 설립 등기 시에 법인이 귀속된다. 그러니까 내부 관계에서 법인은 뭐예요? 출연자한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소유권에 기한. 그러나 제3자 관계에 있어서는 이전 등기 시에, 즉 법인이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내 관계는 48조로, 대외 관계는 186조로 가죠.
그래서 근데 또 우리 판례가 유언일 때 뭐 특이한 판례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유언으로 재단법인이 설립한 경우에도 재단법인이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상속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마친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선의의 제3자란 말을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선의가 아니면 재단법인이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알 수가 없죠. 이 판례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언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다고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우연히 이 사안에서 제3자가 선의여서 이렇게 표현한 건지 아니면 반대해석상 악의의 제3자한테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 판례 딱 하나밖에 없고 이것도 옛날 판례니까. 그래서 그냥 판례 요지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도 최근 판례 이제 법인이 민법상 법인을 낼 거면은 거의 뭐 99% 사립학교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 법조문을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민법상 법인은 사립학교법 아니면 새마을금고법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판례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용도 변경 등을 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때는 뭐예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사립학교법상. 그래서 허가 없이 행위하면은 효력이 없다. 무효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강행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학교법인이 용도 변경 등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허가를 받으며 유효. 그러니까 사후 허가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허가 신청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할 때, 그 다음에 계약의 이행 의사를 철회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할 때, 이럴 때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래서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런 것들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립학교법 28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은 학교법인의 재산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등등을 이제 규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사립학교의 재산 유지 보존의 측면에서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뭐 줄여서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뭐 일단 뭐 선택형으로 사립학교법, 새마을금고법상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행 규정이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법인으로 가서 보시면. 자, 23번에 비법인 사단에서 임기 만료된 구 대표자의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이제 상법에서도 똑같잖아요. 상법에서도 이사의 정원이 있는데 정족수가 미달이 됐다 그랬을 때, 구 대표자로 하여금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다음에 종전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두 가지 요건이죠. 그래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제 신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이거죠. 그럼 뭐 이제 비법인 사단한테도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 보호 측면에서 판례가 타당하다. 그러니까 임기 만료된 구 대표자가 이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이게 그 법인에게 또는 비법인 사단에게 그 다음에 회사법상의 주식회사에게 귀속되느냐의 문제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뭐 항상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단체가 나왔는데 이게 민법상 조합이다 또는 민법상 뭐 비법인 사단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오면 첫 번째 목차로 들어가야 될 게 A단체의 법적 성질 이걸 꼭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24번을 써야죠. 조합과 비법인 사단은 뭘 가지고 판단해요? 단체성의 강약. 이게 이제 키워드죠.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규약을 만들어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돼요? 비법인 사단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목적, 규약, 조직 이런 것들 키워드로 자꾸 외우시고.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목적, 규약, 조직 이렇게 외우면 이제 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비법인 사단이고 아니면 조합이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체 법적 성질을 주어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첫 번째 목차로 A 단체의 법적 성질 또는 A 단체가 비법인 사단인지 여부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25번 주로 나오는 게 종중이 많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등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 관습상 종족 진단 단체가 되죠. 자연 발생적 이 말이 꼭 들어가야죠. 특별한 조직 행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이고 그 다음에 선조 후손은 뭐예요?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원이 되죠. 성년이 되면 당연히 별도의 뭐 가입 절차 이런 거 필요 없는 거고. 따라서 2번에 특정 범인의 종중원만 가지고 구성을 했다. 그건 뭐예요? 종중유사의 비법인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뭐 남자들끼리만 성년 남자들끼리만 했다. 그거는 종중이 아니라 종중유사의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죠. 그 남자들끼리만 종중원이야. 그러면 그건 당연히 위법한데 남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하겠다. 그럴 때는 이 단체 법적 성질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때는 종중유사의 비법인 사단이 되는 거죠. 종중은 아닌 거고. 그래서 또 실수하지 마시고.
그 다음 3번에 가셔가지고 종중유사의 비법인 사단은 목적 기능이 고유 의미의 종중과 차이는 없더라도 일부에서 인위적인 조직행위, 그게 아까 양가로 1번에서 나왔던 세 번째 줄에 당연히 종중원이 된다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죠. 여기는 뭐예요? 조직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면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적용돼요? 종중의 법리가 아니라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서 가입 구성원을 제한시킬 수 있죠. 그래서 구성원 자격이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이제 단체가 종중유사 단체를 표방하면서 이 종중유사, 종중이 아닌 우리 성년 남자들만 또는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들만 뭐 강남에 사는 사람들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자기들이 입증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법률행위 등이 발생할 당시에 종중유사단체가 성립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 그래서 성립 존재 사실은 이제 그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자들이 성립 요건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중유사단체로서 성년 남자만, 서울에 사는 성년 남자들만 가지고 조직행위를 했다.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입증해야죠. 그리고 성립이 됐고 그다음에 그 계약이 요건을 갖췄다. 그래서 종중유사단체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법률 요건이 갖춰져 있다. 이 두 가지를 입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종중은 자연 발생적 집단이고 당연히 종중원이 되기 때문에 뭐 종중이 성립됐다 이런 거 입증할 필요 없지만 종중유사 단체일 때는 입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뭐 최근 판례고 뭐 선택형이라도 최소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줄에 법률행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유사 단체의 성립 존재 사실, 그 다음에 권리 기속 근거가 되는 법률 요건이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계약의 성립 요건은 원래 계약의 유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얘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종중유사단체가 성립 존재하는 사실, 성립 존재하는 사실 이런 단어를 외워서 그 판례 문장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번부터 그럼 총유무례 이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고 뭐 작년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이제 시험에 나왔지만 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총유무례 그래서 이제 공유합의 총유와 관련해서 보존행위, 그 다음에 관리행위, 이제 처분행위 나눠서 다 정리를 해놔야죠.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그래서 뭐 이제 공유 합의 이런 것들은 저 물권법에서 보시게 될 거고 이것도 한번 정리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총유 비법인 사단에서 총유물의 이제 관리 처분 행위냐. 그래서 관리 처분 행위냐, 단순히 이제 채무 부담 행위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 그 다음에 채무 부담 행위 다 나눠서 이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26번에 보면 이제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와 채무 부담 행위 일단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개념 정의하고 따라서 본산에서 갑의 행위는 뭐다 이렇게 삼포서 배워야 되니까 이제 일반론으로 외워야죠. 자, 1번에 관리 처분이란 이용 계량 행위나 법률적 사실적 처분 행위를 말하죠. 이용 계량 행위는 관리 행위일 거고, 그래서 법률적 사실적 처분 행위, 뭐 사실적 처분 행위는 뭐 철거하고 이런 거, 법률적 처분 행위는 뭐 저당권 설정해주고 이런 생각하면 되죠. 따라서 금전채무 보증 행위는 당연히 보증인으로서의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채무 부담 행위의 두 가지 유명한 게 지금 보신 금전채무 보증 행위.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뭐예요? 설계 용역 계약. 그 설계비만 주면 되죠. 그래서 그건 채무 부담 행위다. 채무 부담 행위의 대표적인 게 금전채무 보증 행위, 설계 용역 계약 체결 행위죠. 그래서 관리 처분 행위 개념을 외우시고 이용 계량 행위는 관리 행위. 그다음 법률적 사실적 처분 행위 이렇게 외우시고. 그래서 넘어가셔 가지고 27페이지에 그러니까 관리 처분 행위는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일단 정관 기타 규약을 따라야 되는데 이제 27번 쟁점이 의미가 있는 건 이 정관에 예를 들어서 뭐 관리 행위는 규정이 있단 말이죠. 관리 행위는. 근데 처분 행위는 규정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규정이 반대일 수도 있겠죠. 관리 행위는 규정이 없는데 처분 행위는 규정이 있고. 그러면 이게 관리 행위냐 처분 행위냐를 구별할 실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27번 판례가 그 얘기예요. 자, 판례는 처분이란 총유물의 양도행위, 물권 설정행위. 그래서 뭐 전환권 설정하고 지상권 설정하고 이런 것도 처분행위라고 그랬죠. 따라서 총유물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부여하거나 임대행위는 관리행위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물권 설정하는 건 처분행위고 임대차는 관리행위예요. 그걸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27번 판례 가지고 어차피 관리 처분행위 똑같게 하는데 왜 이걸 구별하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정관에 이렇게 달리 규정할 수 있잖아요. 뭐 관리행위 규정이 있는데 처분행위 규정이 없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또 물권 설정하는 건 처분행위고 임대차는 관리행위예요.
그다음 28번으로 가셔서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는 이건 많이 봤죠. 규약 없으면 정관 기타 규약 없으면 상원총회 결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총회 결의에 의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상법에서도 보면 정관은 다 주총 특별결의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총회 결의를 통해서 규약을 만들으라는 거죠. 물론 이제 결의를 하면 규약서를 만들기 전이어도 뭐 할 수는 있지만, 정관 기타 규약 없으면 상원총회 결의를 거치고 안 거치면 절대 무효죠. 따라서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 처분 행위는. 그 다음에 29번 쟁점은 뭐예요? 29번 쟁점은 채무부담 행위는 정관 기타 규약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채무부담 행위인데 정관을 위반했다. 정관 위반. 그래서 채무부담 행위에서 정관 기타 규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즉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즉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관이 뭐예요? 정관이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을 위반한 거죠. 위반. 그러니까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일 때는 관리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을 위반했더라도 즉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을 위반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9번에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고요. 입증 책임은 비법인 사단이 이제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효 사유는 항상 단체 측에서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은 단체를 상대로 계약상 이행 청구를 하면 이 단체 측에서 무효 사유로서 강행법규 위반했다, 대표권 남용했다, 전단적 대표행위다, 이런 것들 다 무효 사유는 단체에서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41조, 60조로 가는데 비법인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계약이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30번으로 가셔서 이제 비법인 사단이 소송 수행하는 방법은 뭐예요? 비법인 사단 명의로 상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하는 방법이 하나, 또는 전원이 고필공을 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상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비법인 사단 명의로 하거나 전원이 고필공. 따라서 설사 구성원은 자기가 대표자이거나 상원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자기가 직접 당사자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A 비법인 사단 대표자 홍길동은 되더라도 원고 홍길동은 안 된다 그랬어요. 보존행위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요건을 흠결한 소송행위는 뭐예요? 소송요건 흠결이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당하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상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 흠결로서 부적법 각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건은 총유물은 단독으로 할 수 없잖아요. 보존행위라도. 그래서 공유합의하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타당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구성원 전원이 고필공을 가든가 상원총회 결의를 거쳐가지고 비법인 사단 명의로 가든가. 그래서 이제 비법인 사단이 종중이 원고가 되는 게 기록형에 한번 나왔었죠. 근데 그거는 그냥 원고만 됐었기 때문에 이 비법인 사단이 전면적으로 다뤄진 쟁점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쟁점들이 이제 이런 거 관련된 쟁점들만 잘 정리를 해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45분부터 하죠.